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 태조 이방원이 그 작년 하반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태조 이방원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7월 22일까지도 네이버에는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예? 태조 이방원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죠. 다만 이제 증권 쪽에서 태조 이방원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저게 이제 8월 5일인가요? 8월 5일? 6월 5일에 8월 5일이야. 8월 5일인 것 같은데 왜 8월 5일이냐면은 7월 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 예수가 풀려요. 그것 때문에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뭡니까?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방위 산업, 방산, 그리고 원자력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이제 불거져 있던 거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주력주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주력주라는 것은 실적을 뒷받침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쪽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병행되는 거, 쌍끌이든 외끌이든 그 기준에 우리는 IT의 실적 개선 경제 동향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IT도 기초 소재죠. 뭐 반도체 기준에서 특히. 그다음에 자동차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당시가 이제 뭐 이 원고 자료가 22년도 하반기 3분기 기준의 원고인데 결론적으로 저 당시 기준에 IRA가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을 때나 자동차 부분은 그 부분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윤정두가 제한적이다 얘기를 했어요. IRA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 주도주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그 정책적인 부분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뭐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 한 분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된 거고 태양광에 대한 정책이 뭐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정책이잖아요. 친환경에 대한. 2차 전지 뭐예요? 미국의 정책이죠.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 때는 전통 에너지를 선호를 합니다.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전통 에너지에서 받아와요. 그래서 일단 석탄, 석유, 셰일가스 개발에 대해서 환경세에 대한 부과를 낮춰줍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정부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친환경으로 가죠. 야,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못 자고 물속에서 자요. 탄소 배출권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환경 보호합시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치자금 후원을 공식적으로 친환경 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위주,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이제 정책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번 2020년부터는 2차 전지, 전기차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죠? 전기차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왜 껴놓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에 2021년도 대선 당시의 공약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갖고 온 게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그 권한을 다시 찾아왔죠.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그럼 로켓 추진체, 우주산업 분야 그 부분에 정부가 갖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양해 주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우주산업 분야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장거리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우크라이나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상전으로 확대가 되고 22년 3월 달에 유럽이 하루에 3%, 5% 밀리고 주간 단위에 10% 밀리고 월간 단위에 15%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럽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 연동이 안 됐어요. 2022년 3월. 그렇게 되면서 동유럽 쪽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사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까지 나서서 재래식 무기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의 기준이다. 원자력까지도 정치색이 겹쳐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은 원자력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수출 기반으로 설정하겠다. 그것도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임기 마지막에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못 쓰게 했지만 해외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방미 미국에 가셨을 때 2021년 5월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5월 말부터 두산 그 당시 인프라콘 두산 중공업이었죠.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성이 단기 따블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게 전부 정책주예요. 조선 빼고 나면은 미국의 정책이든 우리나라의 정책이든 그 정책주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2차 전제 기준은 그 정책주에서부터 기준이 잡힌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를 논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낸 건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92년도에 LG화학이 92년도에 2차 전지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요. 92년부터. 근데 이게 수십 년을 투자를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연 단위의 흑자 전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IPO를 물적 분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추월하고 열심히 해도 연 단위 흑자 전환이 안 나오기 때문에 IPO 자체를 못한 겁니다. 연 단위 흑자 전환이 안 나오는데 IPO를 했다가 자금을 투자해 줄 쪽 수조 원, 이번에 6조인가요? 7조인가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수요를 받았잖아요. IPO를 하면서. 근데 그 자금을 넣는 쪽이 자칫 잘못 넣었다가는 배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자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2020년도에 전망치 자체도 그렇고 실질 실적이 그렇게 되면서 2020년 2분기 그 실적 발표 IR을 할 때 CFO가 다시금 얘기한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적 분할한다고 다시금 이야기를 했고, 그 물적 분할을 7월 31일 날 발표를 했을 때가 6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근데 그 주가가 7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악재로 인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81.84%가 LG화학의 보유 주식인데 이게 정확히 작년 7월 말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이 보호예수가 풀리는 게 굉장한 역할을 해요. 2차 전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들만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만 날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윤정두가. 2차 전지의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MSCI 지수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 비중이 늘어나요.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역시나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무거운 애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 열심히 받다가 결론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폭등이 나오죠. 그 다음 범위에 당연히 LG와 삼성 SDI가 동반적인 강세를 띠죠. 그러면서 7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왜?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LG 에너지 에코프로 BM이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상한가를 못 가고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죠.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근거를 문자가 어떻게 나갔고 또 금양 그 당시에 금양이 우리나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세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라고 보도자료, 공시도 아니에요. 보도자료. 그 당시에 배터리 아저씨가 돈 받고 금양을 IR을 대행해 줄 때 요즘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무슨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사람인 거 있냐? 그때 IR을 대행해 주면서 금양 갖고 있던 지분을 IR을 하면서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팔았다 이거야. 정신 나간 거지. 쥐가 IR을 하면서 그거를 배터리 아저씨 그분이 진짜 그게 대박날 종목이다. 그때 시가총액이 2,2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10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와서는 자기가 그것도 포기하고 했대. 아니 왜 포기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지. IR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손실 날 때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방어를 하든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2200억짜리 10조까지 올라가고 50배가 올라왔는데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IR 대행을 해줬어? 어찌됐든 그 금양이 7월 25, 26일 날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 누구도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뿌려놓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만듭니다. 상한가를 이틀 연속. 근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만드는데 막말로 상용화도 안 돼 있는, 인정도 못 받은,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만들었다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그 보도자료 때문에 이틀이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 주가 조작이지. 응? 하여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의 랠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의 극대형주가 움직이다 보니 나머지가 날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30에서 50% 수준의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2차 전지 랠리는 언제 나왔느냐? 2017년도에도 2차 전지 랠리가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2020년도에 실질적인 랠리가 나온 거죠. 2020년도에. 지금 2차 전지의 역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나와서, 또 우리 뭐 이베스 증권의 이창원 씨 나와서, 또 우리 뭐 기관 투자자에 있다가 지금 독립해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훈 씨 나와서, 또 기자 활동하시다가 자기가 무슨 뭐 엄청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우리 선대인 선생님부터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 내후년 뭐 2030년 돼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뭐 세계를 장악할 것이며,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치는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기관이 매수하는 것도 없고, 포스코 홀딩스는 25%를 개인에게 떠넘겼고, 그런 과정에 본인들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언제 움직였냐는 거지. 이때 움직였다니까. 2차 전지가 생전 못 움직인 2차 전지가 생전 못 움직였어요. 그 2차 전지가 여기서 움직였다고. 2020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그럼 3, 4, 5, 6, 7, 8,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241%,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241%가. 최근에 배터리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 보면. 근데 저 당시에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이 240%, 258%, 182% 올라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2차 전지 랠리의 시발점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올랐어도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화학주가 오르는 건가? 삼성전자 IT인가? 뭐 다른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코로나19 찍고 나서. 그리고 물적 분할이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조정을 받았다. 물적 분할 악재다라고 했을 때 LG화학이 25% 밀렸어요. 근데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냈던 SK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죠. 얘는 좀 가볍죠. 39%나 밀렸어. LG화학보다 덜 올랐던 삼성 SDI도 20%나 밀렸어요. 이게 물적 분할 악재 때문에 밀린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에 테슬라는 정점을 찍은 거고요. 테슬라 가지고 조금 이따 미국 정책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첫 스타트의 기준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2020년도에 이미 이런 흐름이 있었다. 2020년도에 에코프로가 지금에 와서 날아가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에 와서 날아가는 그 개념보다도 2020년도에 그걸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도의 기준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강세가 연초에 찍히고 시장 자체가 하락이었죠. 얘네는 하락이 안 나왔으니까 다 나왔지.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안 됐어요. 그럼 정확히 2022년부터 시장에서 화두가 다시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유통 물량도 없는 친구가 정확하게 그 시점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주봉 보시면은 2022년 7월 바닥 딱 찍고 7월 말부터 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윤정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를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를까?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야. 이런 수급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죠. 그 다음부터 수급이 없죠. 왜 없어요?
비중 다 채웠잖아. 유동 비율에 대한 비중을 다 채웠잖아요. 그 유동 비율 채운 거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채워놓은 거를 공매도 쪽에서는 매도를 해요. 그 공매도 나쁜 매도가 아니에요. 회사가 멀쩡하면 얘가 뭐 왜 밀려? 내년 돼서 25년 돼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그 표를 애널리스트가 분석해 놓은 표를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뭐 이베스에서 허락을 받았나? 아니던데 다른 증권사고 막 갖고 나오던데 허락도 안 받고 막 갖고 나서 막 보여주면서 자기가 분석한 것처럼 야 뭐 점유율이 끝내주고 아니 그 점유율이 그렇게 올라가도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영업이익 순이익의 전망치는 제한적이에요. 25년도 거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 실질적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가면 몰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변동이 나오는데 그게 당연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자 주가가 보시면은 전망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응? 어우 엄청나네 25년도에 순이익 막 6조. 응?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전망치고 저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 저것이 저평가냐라고 해석을 하면은 PER 20배 수준이 저평가다?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지금의 리튬 가격의 현실 그냥 리튬 가격 그냥 폭락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아니야. 원래 폭락하고 있었어. 폭락 과정 속에서 일부 반등 나올 때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어찌됐든 간에 이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죠. 시가총액이 35만 원이면 주식수가 2억 3,400만 주니까 80조짜리를 60만 원대까지 120조 130조까지 50%씩 막 잡아 당긴 거 아닙니까 이게. 50%가 뭐야. 63만 원. 어휴. 계산해 볼까요? 상식적인 정상적인 그 상식으로 시가총액 2위입니다 얘가. 그런 애를 2억 3,400만 주 곱하기 352 해주면 82조짜리를 얼마? 629 곱하기 234 82조짜리를 147조까지 들어올린 거야. 이게 엄청난 거죠. 에코프로의 15배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겠지만 실질적인 내용. 그러면은 629 마이너스 352 나누기 352 해주면 얼마? 78%를 들어올려. 시가총액 2위짜리를 6개월 만에 78%를 들어올렸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게 아니 정상이지. 조선주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부터 조선주가요 15,900원에서부터 33만 원 올라올 때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그러니까 15,900원짜리가 55만 5천 원 올라올 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게 33배예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올라올 동안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비 부품 업체들은 상상을 초월했겠지. 상상을. 막말로 뭐 100배짜리는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야. 그 당연히 얘가 움직여 주니까 동반적인 강세를 떴던 게 대표적으로 어부지리로 주가 조작 완벽하게 그냥 지난 마음대로 주가 조작한 애들이 누구예요? 금양이지. 안 걸릴 수도 있어. 걔네는 원체 먹은 게 많아서 여기저기 뭐 로비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응? 여기 조선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도주의 그 기준에서의 흐름. 글씨가 이게 왜 깨지지? 여기 그게 안 깔려 있나 저게? 이게 주도주인 거예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지금 글씨가 다 깨져 버렸는데 현대중공업에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33배 올려요. 33배. 윤정부가 2003년부터 5년 동안을 조선주를 갖고 왔어요. 만으로는 4년. 우리는 아쉽게도 삼성중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고점 넘기로 가고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매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또 편입입니다. 17만 4,600원, 17만 5천 원의 편입 문자 나갈 거예요. 이게 주도준 거예요. 요거 나중에 글씨체 바꿔가지고 요것도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만 하고. 벌써 2차 전지 스타트도 제대로 안 잡았는데 20분 가는 거야. 주가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이때 주력의 기준을 누굴 잡았어요? 2차 전지 주력을 에코프로를 잡았습니다.
에코프로를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수년치의 데이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중간에 조작을 하거나 만질 수도 없어. 에코프로 금양 이 당시에 매수를 했는지를 보면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익도 못 낸 애들이 얘 나빠요, 얘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 잘못됐지. 윤정두도 만약에 수익을 못 내는 상태에서 에코프로야 이거 뭐 이거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다 파세요, 이러면 나쁜 윤정두죠. 그게 아니라 수익을 다 낸 상태에서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3번 이상을 한 주력으로 편입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뭐라 그랬어요? 실적의 기준과 두 번째는요 정책의 기준을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지금에 와서 2차 전지가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니까 지금에 와서 어떤 얘기까지 해요? 자, 내년에 대선 이제 미국의 대선 치러지는데 내년 기준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으면 IRA 폐기되고 이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슬슬 얘기 나오죠. 윤정두는 그 이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작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정책주라는 얘기를. 정책주입니다. 2차 전지는. 그 기준에 실질적으로 오르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동성 비율의 확장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코프로를 2차 전지를 6월부터 10월까지 14번에 걸쳐서 방송에 그리고 매수 신호는 39회에서 70회의 문자 사인을 낸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2022년 하반기 구성입니다. 에코프로를 15%의 비중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15%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뭐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급격히 줄였죠, 여기서. 자, 정확히 보세요. 7월 14일. 윤정두도 혼나야 돼. 아까 23일이라고 그랬죠. 7월 14일이네. 시간에서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럼 실적 발표 나왔으면은 에코프로 BM이 상한가를 가야지. 얘가 가는 거야. 참 웃기지도 않은 거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꼬리 달렸는데 종가 수준에서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75,700원에. 이걸 15만 원까지 갖고 간 거예요. 중간에 차익 실현 재편입하면서. 꼬리 달리는데 차익 실현해야지. 음봉 떨어지는데 차익 실현해야지. 오버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해야죠. 그래, 차익 실현하세요. 재편입합니다. 차익 실현하세요. 재편입합니다. 그거에 다 문자가 이게. 이 수익 범위들 다.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결론은 7월 13일 날 시간에 상한가 가야 안 가요? 갔죠. 75,700원 곱하기 2,500만 주면은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나와요. 2조가 안 나와. 에코프로비면 10조 정도 수준을 하고 있고 얘는 2조가 안 나와. 4분의 1조가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번에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 올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배터리 아저씨 옹호론자분들 시가총액 1위 얘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주사가 어떻게 사업사를 넘깁니까? 얜 지주사란 말이에요. 실적 나오고 시간에 올라갔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 시간에 따라부터 우린 시간에 매매 안 해요. 그러면서 이때 기준은 이게 10월 19일자 방송 온 건데 이 7월 달부터 해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스토리를. 좀 이따 금양도 보여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에코프로의 기준에. 이게 월봉입니다. 시장이 저점 찍고 움직일 때 2020년도에 2차 전지 움직였다 했죠. 2020년도에 얘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요만큼 움직이다가 얘는 뭐 여기서 더 난리를 치고 움직였어. 21년도 테슬라의 최고점이 21년도 11월에 찍힙니다. 뭐 시원시원하게 움직임을 줬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때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11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그때 시가총액 2조 3조까지 형성이 됐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이네 뭐네 뭐 다 좋아 모르겠어. 어찌됐든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은 22년도 11월에 고점을 찍고 밀리는 거예요. 그때는 리튬 가격이 이때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온 흐름, 그 흐름에 대해서 테슬라의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영향을 안 받고 2차 전지가 움직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왜 윤정두야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얘기해서는 테슬라 얘기를 하니 그러시는데 당연히 테슬라 얘기하는 게 옳죠.
테슬라의 고점이 얼마? 21년도 11월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75% 밀립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도 급격한 조정을 받아요. 어? 원래는 여기 정점을 찍고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는데 한 단계 오버슈팅 나오고 급격한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아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지 다들. 저도 이걸 왜 봐? 근데 여기서 치고 들어올렸잖아요. 이거 하반기.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의 기준이 LG에너솔루션이 그 시가총액 2위짜리가 80조에서 150조 수준까지 80%를 시가총액 2위를 80%를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준에 하이닉스를 50% 땡긴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를 하나마이크론, 뭐 동진세미캠, HP 얘네 어떻게 되겠냐고. 날라가겠지. 그러지 않아요? LG에너솔루션의 그 힘의 영역이 LG화학, 삼성, SDI까지 포함해서 그 힘의 영역이 나머지 애들의 명분을 준 거예요. 나머지 애들의. 그리고 7월 달에 그 명분이 생겨서 날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IRA가 그때 발표가 되죠. 그 IRA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볼 건데 그 IRA가 결국은 정책적인 얘기인 거지 실적을 개선시키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그 IRA 얘기 나오면서 폐배터리가 얘기 나오고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움직일 때 금양이 재차 7월 달에 이야기했던 원통형 배터리를 이 녀석들이 또 얘기를 해. 또 얘기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또 개발했어. 그거를 7월 달에 해먹은 걸 9월 달에 얘기를 하죠. 9월 달에 폐배터리 주들 움직일 때 금양이 또 한번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9월, 10월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리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튬. 근데 22년 11월 달에 리튬은 고점을 찍고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리튬 가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리튬 가격을 먼저 보면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제가 새벽에 또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보시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이제 선물 가격인데, 자, 22년도 11월 달에 찍은 이 고점을 초점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얘기 나오고도 초점 박살이 나고 있다고 결국은. 근데 이제 와서 지금의 기준에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30% 밀렸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돼? 리튬 가격이 폭등해서 2차 전지가 오른 거는 작년인 거야. 올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리튬 가격 떨어지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있는데도 배터리 아저씨가 이 내용을 모를까? 선대인 씨가 이 내용 몰라요? 이창환이가 이 내용 몰라요? 이창환 씨가? 김지환 씨 이 내용 몰라? 김지훈 씨가?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 하잖아. 자기네들 기준에 주장이 맞게끔 얘기하려고. 이런 차트 하나 안 갖고 나오죠. 그냥 말만 떠들어. 내년 내후년에 점유율이 25년도에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매수하세요. 그 어린 친구가 그 경험도 없나? 희한한데 그 친구 하여간에 이창원 씨. 응? 결론은요. 리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뭐 하이드로 리튬부터 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작년 하반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1월까지 박살 났잖아요. 사실상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3월달에 이렇게 뛰어났네. 근데 이 3월달 기준에 반등이 요 정도 나온 걸 가지고 비이성적인 거지. 이런 거를 무슨 뭐 실적에 연동시키고 그럴 수 있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77% 깨졌습니다. 비단 얘뿐만이 아닌 나머지 2차 전지에 비이성적인 해석이나 거짓말스러운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은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찌됐든 지난해 하반기에 금양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요? 4분기에 원통형 배터리를 재차 또 그 팔아먹기 시작하더니 시장에서 검증도 안 된 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콩고에 광산 개발을 하겠다. 그거를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공시도 아니에요. 보도자료를. 그래서 금융당국이 조회 공시 요구를 하고 외교부에서 바로 깝니다. 콩고가 그게 그 여행 제한 지역인가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바로 안 돼. 뭐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콩고에 뭐 이렇게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하여간에 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단 말이에요. 외교부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야 니네 뭐니? 뭐 개발한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정확히 금양의 경우는 2022년 11월 9일 날 고점을 찍습니다. 그날이 윤정도 생일이야. 농담해라. 상한가를 3번을 갔는데 얘가 7월 25, 26 상한가, 그 다음에 정확히 날짜는 뭐 25, 26 맞을지 모르겠는데 25, 26 맞을 거야. 그때 우리 예쁜 공대님이 금양 할 때야. 그때가 시가총액 3천억 원대예요. 올해 들어서처럼 이런 거래대금이 폭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가총액 3천억 원대이지만은 종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동네 창피하게 금양 뭐 이렇게 매수 사인을 이건 10월달 12월 19일자의 자료인 거고 10월달에 올려드린 거고 앞전 것도 아예 같이 볼까요? 언제부터 매수 사인 나갔는지 한번 봅시다. 1조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근데 그래도 한번 봐야지. 금양 22년도 자료는 없나? 왜 없지? 앞부분이 왜 없죠? 어디 갔어? 앞부분이. 나중에 그럼 찾아서 또 보여드리는 기준을 잡고 금양 혹시 PPT 자료 이거 이전 거 11월 이전 거 있으시면 그거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보게. 여기 있으려나? 22년 10월 이전 기준에 10월 이전 10월 7월 26일 있네. 9월 24일 있고. 한번 봅시다. 7월 25, 26일 날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9월 7일 거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문자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쪼개놓는 거예요. 금양 배터리 아저씨뿐만 아니라 윤정도 할 말이 있다니까. 왜? 우리 이걸로 수익을 다 냈는데 왜? 방송에 한두 번 갖고 나가요? 다 보여드리잖아. 여기 7월 25일 날 금양 VI 상한가 4시간 지나서 10시 반에 VI 그 다음 상한가. 그래서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 잡아드리고 다 있잖아. 농담해라. 결론적으로 이 금양 같은 경우에 9월 달에도 매수산을 드리는데 이때 9월 달이 정확히 뭐냐면은 2차 원통형 배터리를 이때 또 팔아먹은 거야. 얘네가 나머지 IRA 나오고 다른 쪽은 폐배터리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얘 혼자 해먹을 거 없으니까 5천원 미만의 전환사채 800만 주 발행한 거 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대박이다. 야 이런 대박이 있냐? 야 2차 전지 발 담그자마자 이런 초대박이 있네. 분위기 좋네. 그래가지고 막 해먹은 거지. 2200억짜리 10조까지. 이번에 공장 처음으로 삽았죠. 공장도 없는 회사 아니야 얘는. 농담해라. 그리고 나서 9월 말 10월 달에 이 배터리 아저씨라는 양반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또 3% 돈 내고 출연하고 또 케이블 경제TV 돈 내고 비즈 협찬 나가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한국경제TV 우리가 비즈니스 이지 해가지고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냈는데 왜 우리 출연도 안 시켜줘. 그걸 유튜브에서 지가 요즘에 떠들어요 그분이. 야 3% 김동완이 내가 2천만 원 줬는데 왜 돈 내고 나갔는데 어쩌고 지금 자기 입으로 떠들어요. 나는 금양에 IR 담당자였다 자기 입으로 떠들어. 뭐 사회이사 무슨 뭐 홍보이사 그게 아니라 돈 받고 IR을 담당해줬던 사람인데 2200억짜리 10조까지 만드는데 주가 조작에 가담이 된 사람인 거지. 결론적으로 이 금양을 콩고에 광산을 개발한다 해놓고 금융당국이 얘기를 하니까 횡설수설의 답변이 나옵니다. 콩고에 뭐 매장량이 많으면 우리가 뭐 인수를 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돈을 그쪽으로 옮기죠. 2200억짜리 회사에 자사주 있던 거를 10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자사주를 이익 소각을 합니다. 이익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내 매도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1600억인가를 회수를 해요. 시가총액 2200억짜리 회사가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1600억을 가지고 콩고에 돈 보내. 그리고 몽골에 돈 보내.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까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몇백억씩 보내놨는데 그 담당자는 금양에 공정공시를 보시면 3명인가 5명뿐이 없어. 나 좀 위험한데? 2차 전지만 하면 되지 왜 금양을 까지 내가? 소송 건단 말이야 괜히. 걔네들 지금 몇 조를 벌었는데 10조까지 올라와서 몇 조를 벌었는데 윤정도 죽이려면 금방 죽이겠지. 그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9일 날 콩고를 왜 갔겠어요? 10월 말에 콩고를 왜 갔겠어요? 2차 전지 콩고하고 그 리튬 사업 계약하러 갔죠.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10월 말에 상한가 한번 가고 11월 9일 날 상한가에 한 호가 모자른 상태에서 밀리고 41,500원 찍고 밀린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41,500원 찍고 밀린 다음에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잖아요. 매수. 10월 말에 상한가까지 가고 이게 얼마야? 여기서 매수할 때 18,900원부터 41,500원까지 그 수익을 낸 윤정도예요. 그 수익을 낸 윤정도. 그러고 나서 그게 고점을 찍고 끝난 거예요. 얘는. 그 중간에 미련이 남아서 우리도 한 번씩 들어갔지만 끝. 끝.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올해 들어서 미친 듯이 날아갔죠. 그럼 왜 날아갔어요? 정확히 테슬라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테슬라가 탄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반등 탄력이 갭 상승 막 10%인가 나와주고 그렇게 되면서 맨 첫 번째 빠따가 에코프로? 아니야. 무슨 포스코? 아니야.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1월 26일 날 연휴 끝나고 첫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가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 올라가요? 14%. 그 당시 14%면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이었어요. 1월 달에 시장 엄청 힘들었잖아요. 1월 27일이죠. 그리고 이날이 언제예요? 1월 26일이죠. 그죠? 장 마감 이후에 1월 25일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 폭등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날 갭상승 10%야. 이날 개장되기 전에 포스코 퓨처엠이 14.2% 폭등이 나온 거라고. 우리는 거기서 2차 전지 비중을 급격히 늘린 거죠. 왜 포스코 퓨처엠이 14% 올라오는데 거래대금 1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는 것처럼 매수 안 했겠어요? 이거 다 보여드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또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부터. 자, 포스코 퓨처엠. 아니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금 1월 27일이죠. 27일 날 거 자료 보시면 문자 사인 여기 들어가 있겠지. 요즘에 2차 전지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윤정두가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못 낸 윤정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윤정두가 에코프로부터 해서 금양부터 최저점에서 상한가 다 잡아먹고 포스코 퓨처엠 1월 26일 날 문자가 몇 개 나간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중을 5%까지 줄여놨던 포스코 퓨처엠을 20%로 꽉 채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만 4,500원, 5,000원의 기준 잡을 겁니다. 4,500원 잡아도 돼요. 프로그램 수급만 좀 더 매수로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거래는 좀 터져 있고 거래대금은 지금 현재 여전히 5위인데 4위까지 올라왔어요. 4위? 잠깐 볼까요? 아니다. 지금 녹화해야 되니까. 거래대금이 지금 몇에 1, 2, 3, 4. 아직까지는 5위다. 5위. 예. 자,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 케미칼이었죠. 케미칼에 문자 사인 몇 번 나가요? 4번 나갑니다. 4번이란다. 3번, 7번, 11번, 14번 나갑니다. 됐어요? 18만 원에서부터 20만 6천 원까지 남들은 2차 전지 끝났다고 반등 나오는데 저기서 다 팔라고. 왜? 그 전에 지들 손절 다 했거든. 마지막 자락에서. 마지막 자락에 손절 다 해놓고 요 자락에서 매수하는 윤정두 쪽에 손가락질하면서 여기서 다 파세요. 끝났어요. 2차 전지 가격 반발력이에요. 무슨 여기서부터 스타트지.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몇 프로? 8%.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정확하게. 아니 언제 어느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기억들도 못하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5년 갖고 가면 대박 날 겁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누굴 죽이려고. 공매도부터 싹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 잡았어. 공매도부터. 공매도가 어제 쇼 커버링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를 들어올렸는데 어제 공매도 에코프로
그제 계속 공매도 나왔어요. 무슨 쇼커버링이야. 2월 1일 날 어떻게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9.4이네. 8% 급등인 줄 알았더니 9.4이네. 포착되고 나서요 그럼인가?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그 다음에 7일 날 2월 7일 날 장중에 21.82% 올라가고 꼬리 달린 거야. 전량 매도했지. 응?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이게 스타트들이야 이게. 그럼 이때 왜 올랐냐 이거지. 테슬라가 움직여 주면서 올랐거든요. 그 이후에는 왜 올랐냐 이거. 오를 이유 하나 없어요.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 없어요. 실적 바뀐 거 없다고. 왜 올랐냐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냥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왔을 뿐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세요. 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 1780억에서 영업이익 1800억. 순이익이 올라와서 올라가? 이건 아니잖아. 에코프로 기준에. 올해 3월에 순이 영업이익 1800억이야. 2분기 실적 영업이익 1700억이에요. 왜 올랐냐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만. 3분기 실적 안 좋다는 거 알죠? 1300억이야. 내년 뭐 4분기 실적 좀 요 정도 개선되는 거 갖고 오른 거야? 15배가? 10배가?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전략적인 기준의 종목을 잡더라도 얘가 왜 오르냐고. 포스코 홀딩스 볼까요? 가슴에 손 얹고 우린 또 안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보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죠? 분기 실적 보시자고. 올해 왜 올랐냐고 얘가. 분기에 이게 분기 실적이거든요. 오를 이유가 있냐고 지금. 영업이익이 그냥 확 올라와서 영업이익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나 지금? 뭐 그걸 갖다 붙인다면 뭐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배 올라왔으니까 2배 올라가야 되는 거야 주가가? 영업이익 2배 올라오면 2배 올라갑니까? 그러면 현대차 영업이익 어마어마한데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8조에서 내년에 32조인데 그럼 시가총액 4배 올라와야 되나? 지금 배터리 아저씨 논리가 그거죠. 에코프로가 연 단위 기준의 영업이익이 10배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냥 뭐 10배라고 칩시다. 여기 대비해서 10배라고 칠게요. 10배 올라왔으니 주가가 10배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영업이익이 10배 올랐다고 주가가 10배 올라가는 그런 논리는 세상에 어딨어. 펀드 매니저도 했다는 분이. 애널리스트 했다는 분이. 그잖아요. 지금 이 영업이익 순이익이 현재의 시가총액에 적절하냐 그걸 따져주는 거지. 만약에 얘가 순이익이 1억이었다고 쳐봐요. 1억이 만약에 100억으로 순이익을 냈어.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간 애가 1년 순이익이 100억분이 안 돼. 40조까지 올라가는 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100배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100배 가야 돼? 4천조 가야 돼? 어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 걸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방송에 내보내. 결론은 다 필요 없어. 일단은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설명을 쭉 드리다시피 8월달 강연인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작년 하반기 기준에 에코프로 얼마? 에코프로 얼마? 평균 편입 단가 초록색깔 박스 71,600원의 하반기 포트에 주력으로 넣어놓았습니다. 15%를. 4분기 기준에서의 에코프로는 10%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11만 5,700원인데 10%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4분기 포트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1월 포트입니다. 1월 포트에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11월부터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 18만 원에 그러니까 12월 말 종가 기준이에요. 이게 항상 이거는 언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6월 말 종가 기준. 작년 그 하반기 포트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얘는요. 이거는 4분기 포트니까 9월 말 종가 기준에 편입한 가격. 평균 단가가. 얘는요. 1월 포트니까 12월 말 포트의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이 포트로만 가지고 계셨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인 거죠 지금. 에코프로 2월 달에도 포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과의 기준, 응? 마찬가지. 응? 6월 달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주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거기에 또 들어가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난리가 났죠. 177%까지 뭐 올라왔었죠. 응? 결론은 7월 말에 싹 정리하고 나서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까지도 윤정도는 강력한 매수 사인을 냈어요. 7월 20일까지도 윤정도는 방송에서도 강력한 매수 사인.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65조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64조? 64조인데 이게 3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결국은요 97조까지 올라왔어. 야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3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냐. 얘가 장중에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얘가 장중에. 그리고 얘가 40조를 넘겼었죠. 그렇게 해서 97조까지 올랐어. 26일 날 13시 방송 갖고 나갈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계산해 보면은 얘가 9,700만 주짜리니까 28조. 얘가 2,600만 주짜리니까 26조, 54조로 쪼그라들었죠. 거의 반토막 난 거야. 그 반토막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도 얼굴 노래져가지고 방송 나와서 2025년까지 무조건 갖고 가시라니까 지 고객분들 다 물려있나 보지. 어? 얼굴 노래져서 아니 고점 대비 저렇게 빠진 종목을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자고요. 제가 지금 안 해놓은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해놓지 않은 거는 뭐가 있냐면 뭐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전망치를 안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뭐 기회 되면 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새벽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지금 27일 날 야간 방송 21시 방송에 팍성계 TV에서 특집 방송으로 한번 좀 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꼭 그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아까운 방송 시간 다 빼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 1 보시면은 교토우정서입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이 있어요. 이 교토우정서를 보시면은 교토우정서라는 게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토우정서는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을 해요. 응? 사인을 하는데 이거를 부시 대통령이 없애버려요. 얘기했죠. 뭘 얘기했죠? 민주당 쪽은 부시 대통령이 있죠. 없애버려요. 민주당 쪽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잘 들으세요. 친환경.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에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입니다. 전통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그래서 오바마 케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바마 케어에서의 바이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높입니다. 그런데 IT 기업에 대해서는 R&D 비용에 대한 혜택을 줘요. 그래서 IT를 집중을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 그리고 바이오 부분, 그리고 IT 부분 이런 쪽에서 받아오는가 하면은 공화당 쪽은 대표적으로 방산, 방위산업, 그죠? 무기.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나잖아요. 그 사람, 그 전쟁이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방산업체들의 매출을 끌어올려주고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팔아먹고 그리고 원유 사업을 장악을 하고 전통 에너지, 석탄, 시엘가스, 원유 그렇게 되면서 환경세를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해줘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뭘 해요? 기업이 살아야 된다 해서 전부 법인세를 낮춰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IT에 뭐 R&D 비용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어찌됐든.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머니올라 KBS 머니올라 프로그램에 선대인 씨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KBS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IRA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예 그럴 일 없고요. 아예 뭐 그럴 일 없어요. 뭐 아예 전기차 아예 트럼프하고도 친해요. 아예 그럴 일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토정서 자체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파기가 돼요. 미국 쪽에서는 탈퇴를 해버립니다. 이게 90년대 후반에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가입을 했던 거를 탈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파리 기후협약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라고 해서 그 연장선이죠. 교토정서의 연장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됐어요. 이때 보강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또 2017년 6월에 탈퇴해버려요. 뭐 상하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탈퇴하는 게 힘들어. 아예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탈퇴했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 탄소 배출권 막 강압을 하고 바로 또 가입을 해요. 이게 정책이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 시세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오바마 케어도 상하원에서 깨지 못하지 않았느냐. 선대인 씨의 주장은. 자, 얘기했죠.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아서 그런 정책을 피는 거일 뿐이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안 되니까 인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치는구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오바마 케어를 단행해서 돈이 없는 분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병원 가서 약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구나. 굉장히 좋은 취지로 포장이 돼 있는 거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우리가 왜 우리가 세계에서 보안관 노릇해야 돼? 우리도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오바마 케어의 기준의 가장 큰 기준은 아주 긍정적인 그 효과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아주 큰 부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 업체들, 복제약품에 대해서, 복제약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를 하게 됐을 때 뭐가 필요해요? 복제약이 필요하지. 전통 제약 가지고는, 전통 약 가지고는 단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쓴단 말이야. 그 혜택을 누가 봐? 바이오 업체들이 복제약을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본 거죠. 그러면 공화당이 들어왔다 그걸 오바마 케어를 까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통 약품에 대해서도 효과를 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상하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깨질 못하고 여론 때문에 못 깨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 그럼 결론은요. IRA는 윤정두가 뭐라 그랬어요? IRA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IRA라는 기준에 있어서 이 IRA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쇼를 하는 거다.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지금 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하고 취임식하고 나서에 바로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 그렇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 감면 혜택 준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과세를 강하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한 방에 다 깨버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당 쪽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진짜 큰 형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인류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집권을 하는 거죠. 하나솔루션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마 나올 텐데 23년도, 22년도 하반기 기준의 자료에서 볼까요? 10월 PPT에 있으려나?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환경청이 결국은 그 패소를 하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16개 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석탄업체 2군데의 석탄업체가 소송을 겁니다. 어? 소송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미국의 환경청이 패소를 해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 너희들에게 그 권한을 준 거는, 환경청에게 권한을 준 거는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라고 부과하라고까지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뭐 크게 확산돼서 나오진 않았고, 그게 지금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잠시만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미국 대법원 웨스트 버지니아 vs EPA, 미국의 환경청입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 환경청 EPA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탄소 배출 규제하도록 클린 파워 플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제를 매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가스, 석탄, 원유. 그래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 포함해서 공화당이 이끄는 17개 주네, 16개. 17개 주와 2개의 석탄업체가 소송을 건 거예요. 야, 미국의 환경청 이거 청정대기법 부여권한 이걸 넘어서서 너무나 규제를 부적절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에 나온 거예요. 응? 패소.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의 기준에 내년에 무조건 뭐 25년도에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뭐 74%를 차지했고, 지들이 분석했냐고. 증권사 애널 분들이 분석했지. 그래놓고 주가가 밀리면 또 애널한테 욕하고 기관 욕하고 그분들이 분석한 거 훔쳐다가 쓰면서 그러면서 점유율이 어쩌고. 그 점유율이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의 전망치인 거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트럼프가 까버리면 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안 사잖아. 결론은 좀 이따 기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안 사는데 왜 우겨?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6대3 비율로 보수층이 우위인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IRA도 정치적인 해석이 포함된다니까요. 이미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취임하실 때 바이든 대통령 2021년도 취임할 때 하실 때에 벌써 정책은 정해져 있었단 말이지. 벌써 당선되자마자 탄소 배출권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언제부터 탄소 배출권이야? 언제부터 탄소 배출권이야? 결론은 IRA 잘 보세요. 이거 똑같이 갖고 나와가지고 포탈 뒤지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나왔고 해석을 해도 윤정도 해석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갖고 나왔고 이런 겁니다 해놓고 별 얘기를 안 해. 보시면 정확히 미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이죠. 의료비 지원, 복제약을 얘기합니다. 법인세 인상, 부자 감세 안 된다. 부자 증세하고 IT에 대해서는 R&D 비용의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미국의 민주당 기준에서 추진한 정책인데 이미 벌써 다 추진해놓고 갑자기 11월을 앞두고 이걸 한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야. 자, 그럼 인플레이션 또 그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오늘 시간 없으니까 CPI, PPI 전략 올려놓은 거 들어보세요. CPI, PPI가 급등 나온 게 왜 나왔어? 왜 나왔냐고. 21년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2조 달러를 인프라 비용으로 뿌려버립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뿌렸을 거예요. 21년도에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뿌리니까 버냉키 장이 갑자기 그때는 지금처럼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였다고. 비둘기파였어요. 그래가지고 비둘기파적인 요인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긴축 안 해도 돼요. 금리 안 올려도 돼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옐런 의장이 나와서 6월경에 21년 6월 7월경에 이제 금리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가지고 야당 공화당이 무지하게 까죠. 왜 정부가 금리 정책에 끼어드냐고. 그때까지 계속 CPI, PPI 날라갑니다. 왜? 돈을 1조 달러 또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선거 이제 11월에 있는데 작년에
아직 물가는 다 안 잡혔고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해. 역대적으로 지금처럼 초강달러를 형성한 적이 없어요. 거의. 왜 강달러를 갔어? 그것도 엔화 대비해서 강세. 왜 갔어요? 아 그래야 중국 수입 제품을 갖고 올 때 물가가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약달러면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 강달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 표도 집결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까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표까지 잡아먹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란 표현 좋아.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바보라고 소문나요.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채권. 그 채권을 누가 사주겠죠. 누가 사주냐고. 유럽이 사주나? 영국이 사주나? 채권을 누가 사줘요. 결국은 미국이 지정해 놓은 환율 관찰 대상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 외환보유고 상위 10개국이 전부 사실은 미국의 우방국이란 말이야. 1위가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이 가장 많아요. 외환보유고 1위야. 미국 채권 1위. 그 다음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스위스, 하다못해 대만도 미국 채권 무지하게 사요. 왜? 그래야 미국의 우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중국하고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숭홍빈이 지은 화폐 전쟁?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소소리지. 그게 무슨. 막말로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 채권을 다 팔아버리겠다. 우린 미국 채권 안 사주겠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안 치는 이유는 뭔데요? 자기들도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거든. 서로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 쇼인 거지. 진짜 싸우고 있어? 정치 쇼인 거지.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제3국에서 보면은. 미국이 우리한테나 큰형이고 이쁘지. 유럽 친구들이 미국을 볼 때 일본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볼 때 아유 우리 큰형 그럴까? 냉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명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세게 때려놨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갔나? 이 당시에 자동차 조종받았거든. 급격한. 근데 실질적으로 IRA 발표하고 중간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 자동차도 아유 야 상업용은 괜찮아. 리스해 리스. 리스 하면은 보조금 다 줘.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신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정의선 부회장 어깨까지 툭툭 치고 가놓고 왜 뒤에 가서는 우리나라 보조금 안 주냐고. 우리나라만 안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조금 주던 자동차 업체 대부분을 안 준 거예요. 그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는 거는 닛산차가 공장이 아마 미국에 있었을 거예요. 닛산차하고 폭스바겐의 모델 하나 정도? 나머지는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안 받은 건데 리스 사업을 리스를 하게 되면은 상업용은 보조금 또 주겠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 현대차 기아도 그 비중이 늘어났어. 리스 비용이.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내잖아요. 어찌됐건 현대차 기아. 결론적으로는 IRA의 예산 절반 이상이 기후예요. 기후 에너지 정책에.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교토정서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결과가 나온 환경청가의 석탄업체와의 분쟁, 행정소송 이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다 그에 관련된 이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정책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IRA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그 내용들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큰 내용이 없어요. 뭐 중국 죽이려고 그래? 중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광물에 대해서도 중국산 쓰면은 보조금 안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진짜 뭐 전쟁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도 뭐 IRA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다? 에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매출 규모의 상장성 부분이 주가를 10배를 올릴 만큼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응?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V1000에 뜬 거 그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기준에서 진짜 주가가 10배씩 올라오고 뭐 몇백 프로씩 올라올 정도의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오버슈팅 나올 때 우리가 오버슈팅대로 수익을 냈으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기술적인 수익을 냈으면, 기술적으로 꺾여졌으면 빠져나오는 게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업종군들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지금도 접근하고 있지만은 그 친구가 삼성의 2대 주주가 삼성이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지.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보는 거일 뿐이지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결국은 미국 쪽에서도 IRA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뭐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형성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정도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또 나오잖아요. 2024년도 선거의 기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공화당이 지금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연세도 있고 공화당이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리튬 보유량에 대해서는 보여드렸죠. 이 녀석들 나쁜 친구들이네. 알고 보니까 윤정도 말 맞다나 리튬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도 안 보여주고 얘기했네. 결국은 2022년도 11월이 고점이었는데 이번에 고점 찍고 이만큼 밀렸다 반등 나온 걸 핑계대서 주가 땡겨놓고 이만큼 밀렸는데 30% 밀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도 이거 말고도 뭐 중국 쪽에서 뭐 리튬에 대한 부분을 뭐 예를 들면은 중국 쪽의 사용이 줄어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리튬 가격은 뭐 안정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리튬의 시장 점유율은, 그러니까 생산 기준에서의 그 기준은 매장량도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 제가 올려놨는데 그게 빠져 있나 지금? 리튬 매장량하고 제가 다 올려놨는데 그걸 좀 빼트렸나? 지금 리튬의 그 지금 현재 기준에 생산 1위가 호주예요. 호주 46%란 말이에요. 그걸 아예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윤정도 얘기도 믿지 말고. 리튬 가격 치면 나오잖아. 포털에서 그 치면 나오는데 그조차도 아니 찾아보면 나오는 걸 그조차도 안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난 답답한 거야.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리튬 가격? 한 번만 쳐보면 되거든요. 뭐 리튬 가격 점유율도 나올 거고, 이미지를 볼까? 이미지? 리튬 가격 저렇게만 한 번만 봐도 되고, 저 사이트 한 번만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리튬의 생산량이나 이제 뭐 잔량,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뭐 리튬 어모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간에 대규모로 뭐 발견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영향을 주냐? 이미 벌써 폭락할 만큼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뭘 이건가? 리튬 가격이고 비중이 있는데 하여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도 뭐 지금 찾으려니까 그렇고, 호주 쪽이 46%, 그다음 남미 쪽이 30%, 그리고 중국 쪽의 비중은 그렇게 월등히 높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만 믿으세요. 나와가지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장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리고 2020년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라는 내용 관련해서 잠깐만 이게 제가 봤었는데 이거를 아유 참 이왕이면 보여드리고 넘기면 참 좋겠는데 리튬 생산 리튬 가격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미국 대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 이게 비중이에요. 이 보시면은 칠레가 한 30% 되고 요거 말고 제대로 나온 게 있는데 칠레가 남미 쪽에 칠레가 한 30%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쪽의 기준이 그다음에 호주가 46% 그리고 중국이 여기 있네요. 리튬 매장량 분포 생산량 분포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 기준이고 이 옆에 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22년도 기준에서는 호주가 46%로 나와요. 그리고 칠레가 30%로 나오고 생산량의 기준에. 그다음 매장량은 이제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무슨 중국의 엄청난 뭐 중국 영향도 받긴 받겠죠. 그런데 중국의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산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생산 부분이 내년에 급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60% 70% 급증하다가 내년에 줄어든단 말이야. 자, 17만 4천 원에 나갑니다. 매수사인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리튬을 사용을 덜 하게 되다 보니 이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그게 22년 11월부터 하락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뭐 보신다고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정책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등 누가 장악하지 말래? 나중에 이런 거 하나 찾아보세요. 왜 윤정두가 공화당이 승기를 민주당이 2020년 당시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음으로써 민주당 정책에 관련된 종목 군들의 변동률들이 확장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건지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예상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선거 여론. 여론조사. 조금 전에 이걸 본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주별로의 지지, 그다음에 선거인단의 예상치 이런 부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이 결과 말고 2020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해서 선거인단의 예상 지지부터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혀 있다라는 게 2020년 1월부터 그 결과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건가요?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합니다. 정책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책에 친환경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차가 당장의 흐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기차 수소차 그런 게 계속 개발돼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더 탄력을 받았다. 또 시대에 맞물려서
그리고 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뭐 전기차를 없애고 그게 아니라 보조금을 덜 준다는 거죠. 아니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잖아요. 어? 전기차 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보조금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전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전문 용어로. 하여간에 그 기준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그 부분도 또 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얘기하면. 응? 그잖아. 그런 정책이 어딨냐고. 거기다 전기차 보조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뭐 보조금 지원할 때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에 많은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그 보조금을 없애고 있죠. 없앤단 말이야. 응? 결론적으로 전체가 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또 남아있네. 근데 굉장히 긴데 지금 1시간 15분이나 됐는데 일단 정책 기준에 대해서 교토정서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금 IRA까지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거고 이건 제가 볼 땐 중간 선거에 대한 정치 쇼라는 표현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해서도 보유량, 생산량, 가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공매도와 ETF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어서 아니 하다못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그 에코프로 올라왔잖아요. 아니 이틀 동안 에코프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매도 상환 때문에 쇼커버링 들어와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 이거 한 번만 찍어보고 나오면 되잖아. 방송 나오면서. 지들이 얘기하는 옹호론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민감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공매도가 평상시보다 요 이틀보다 더 매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공매도가 더 확산이 돼 있지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물량 한 명이 아니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쪽이 매수를 위로 해줬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곳에서 새로운 공매도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은 쇼커버링 하고 나서 위에서 다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공매도 누적적으로는 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도 현재까지의 주가 보시면은 어제 오늘 뭐 어제 그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정확히 보시면 내내 조정이란 말이에요. 내내. 언제부터? 9월 내내 조정이죠. 그럼 9월 내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9월 내내 조정인데 9월 내내 이 그 공매도 부분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9월 내내 보시면 누적적인 공매도의 잔량이 잔금이 잔고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1조 7천억에서 얼마? 1조 4천억까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공매도가 줄었어. 줄었는데 주가는 박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매도가 늘어나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니라 공매도는 줄었다고. 떨어지는 물량 밑에서 받았다고 얘네는. 근데 이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잖아요. 이 자료 하나를 안 갖고 오고. 공매도가 증가했어. 증가하고 하방정시성 잡힌 다음에 이틀 반등 나왔어요. 근데 공매도는 증가했어. 또 하나 보실 거는요. 지금 공매도 부분이 얘가 지금 2월 1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때 공매도가 얼마였냐면 2월 1일 날 얼마예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 저게? 7,200억이에요. 응? 7,200억. 720억. 공매도 잔고 수량이 56만 주뿐이 안 돼. 응? 또 시가총액이 작고 저 때는 2월 1일이면은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럼 대략 그냥 10만 원 기준 잡으면 10만 원 대비해서 잔고 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대비해서 56만 주야.
어? 그렇게 해서 728억인 거예요. 728억. 근데 2월부터 내리 올랐잖아요. 2월부터 10만 원 기준 잡으면 15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최소 10배 올랐죠. 최소 10배. 그런데 700억이던 공매도의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와요? 얼마까지? 1조를 넘기지. 1조를 넘겨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올랐어요? 아니 공매도가 있어가지고 주가 못 올라왔냐고. 공매도가 있거나 말거나 주가 올라왔죠. 주가가 올라오니까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오니까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공매도를 하는 쪽은 자꾸 공매도 세력 뭐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공매도를 하는 쪽은요. 과도하게 올라왔다라는 쪽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자산운용사, 정상적인 자문사에서 일부의 자금으로 해지용으로 공매도를 일부를 하는 거지 투기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자기의 자체 자금이 아니잖아요. 위탁 자금이죠. 위탁 자금을 야, 내 돈은 그냥 휴지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서 한 100억 100배 내주든가 아니면 휴지 만들어도 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따구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방송에서. 공매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쪽에서 때려요. 그 다음에 롱숏 전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롱숏 전략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 롱은 뭐예요? 중기적으로 윗방향을 보는 거고 숏은요 단기적으로 아랫방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 단기적이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를 이만큼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애매해. 계속 오를 것 같아. 내가 볼 때에도. 그리고 계속 자금이 들어오네. 또 환매가 나와야 정리를 할 텐데 환매도 없어. 계속 갖고 가기엔 또 부담이 돼. 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공매를 일부 매도를 합니다. 공매도를 일부.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고 여기서 손실 나는 거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 정점이 인식이 잡히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때려요. 때려가지고 주가가 밀리면 공매 쳤던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 물량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쇼키즈라는 거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가 여기서 공매를 때렸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더 이상 올라가면 반대 매매 맞게 생겼는데 뭐 예를 든다면 그럴 때 이제 급격히 들어오는 걸 쇼키즈라고 얘기를 하고 쇼키즈. 그리고 쇼커버링은 매도했던 부분을 대사는 걸 얘기합니다. 수익 보고 대사든 뭐 손실 보고 뭐 대사든. 롱숏 전략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가지고 가는데 좀 부담이 돼. 팔기엔 뭐 애매하고 매도 때려놓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여기서 뭐 내 거에서 팔든 카바가 되는 건 서로 어느 정도의 상충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 공매도에서 수익을 극대 그건 아니에요. 그 자금 자체 해치펀드 자금 자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위험 자산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틱률 제외가 있고 업틱률 적용이 있습니다. 예외라는 거는 해치 물량이에요. ETF 상품의 해치라든가 ELW, ELS 상품의 해치 물량. 업틱률 적용은 말 그대로의 뭐 롱숏 전략이든 어찌됐든 그 기준에서의 업틱률 적용 기준. 공매도 분명히 보셨죠.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 거고 700억에서 얼마? 13조까지 공매도가 증가하는 동안에 주가는 10배 올랐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7월 24일부터 해서 쇼커버링 쇼키즈가 들어와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맞을 수 있어요. 일부 맞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물량이 공격적으로 상환 부분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뭐 쇼키즈가 들어오면서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범위에 뭐 이때 이외에도 이제 3월 23일 같은 경우에도 뭐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날 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서 50만 원 찍고 장중에 40만 원까지 내려오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금액 기준도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마찬가지로 7월 26일 날 보시면은 쇼키즈 들어가서 올라왔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날과 이날입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공매도를 뭐라고 몰아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 이날 어떻게 했어요? 공매도 때문에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7월 26일 날이 모든 종목에 다 고점을 찍은 날이에요. 에코프로 153만 원 찍은 날이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28만 7천 원이잖아요. 이날 얼마였어요? 58만 4천 원입니다. 반토막이 났죠 지금. 58만 4천 원을 찍고 밀린 날이에요. 58만 4천 원을 찍고 2시인가요? 2시부터 해서 밀리니까 17만 5천 원 몇 살 한번 더 나가요. 2시부터인가 주가가 확 밀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옹호론자 하는 얘기가 공매도를 때려쳐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한 방에 때려 밀어가지고 주가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담합인데, 담합 정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인데, 시세 조작인데. 아니 그리고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끼리 전화해서 야 있잖아 지금 내가 때릴 테니까 너도 때려 이러고 매매합니까? 정신 나갔어요? 시가총액 56조까지 올라간 애를 어제도 보니까 주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시가총액 56조 올라가는 애를 어디 한쪽의 기관이 JP모건이 아무리 힘이 세도 걔네가 지들 마음대로 주가를 만질 수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56조짜리를 무슨 주포가 어딨어 56조짜리에. 주가가 그날 밀린 거는 누구나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잖아. 야 이거 미쳤네. 시가총액 1위짜리가 시가총액 40조짜리가 이틀 만에 40% 올라왔네. 이틀 만에 40% 올랐잖아. 에코프로 BM이 40조짜리가 56조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조금 삐끗하는 순간 확 밀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 방 안에서도 뭐 50억 100억씩 하는 분들 있잖아. 아 이번이 기회다 갖고 50억 100억 샀는데 야 이거 몰라 뒤에 뭐 죽든 말든 난 까고 나갈 거야. 확 때려버렸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ETF 상품에 몰려있는 쪽이 에코프로에 맞으면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전부 다 같이 나가는 거야. 같이 ETF 상품에. 그럼 이 당시에 ETF 상품의 가격은 시가총액이 더 컸죠. 지금 기준에 1조 3천억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1조 3천억, 1조 1천억 엊그저께 볼 때. 그게 2018년도에 발행한 거야.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발행한 거. 근데 좀 이따 ETF 상품 보여드리면 설명할게요. 그쪽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걸어놓은 로스코 물량. 같이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툼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곤두박질 쳤지. 여기 공매도가 어디 있어요? 7월 26일 날 공매도를 어딜 때렸냐고. 공매도 줄었구만. 2천억 줄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윗방향으로 올려쳐놓고 따라붙으니까 거기다 다 패고 나갔다? 아 무슨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 공매도가 줄었지 어떻게 늘었냐고. 공매도가 이날 때렸다며. 이날 58만 4천 원 찍은 에코프로 BM이 이날까지 해서 40%가 빠집니다. 공매도가 어딜 늘었어? 줄었지. 공매도 줄었죠. 그랬더니 우리 용감하신 빠따리 아저씨가 그 거짓말쟁이가 그 거짓말쟁이가 하는 얘기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 기관이 때려 팔았다는 거야. 그날은 공매도를 그날은 기관이 매도를 했대. 자, 기관이 7월 26일 날 얼마나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26일, 27일 날 기관 매매는요 7만 2천 주, 5만 7천 주예요. 300만 주 중에 7만 2천 주, 5만 7천 주야. 매도가 순매도도 아니고 매도가 순매수로 보면 더 적지. 7월 26일, 27일 날 기관들의 매도는요 없네. 매수네. 근데 무슨 기관이 공매를 때렸다 그래 거기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믿잖아. 윤정도가 지금 1시간 이상 이렇게 이 목이 찢어질락 떠들어대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지금 박승재 TV 1시간에 될 얘기냐고.
유튜브 보니까 무슨 뭐 배터리 아저씨 불러놓고 3시간씩 떠들어대고 육두문자 쌍욕을 해가면서 아주 금감원 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뭐에 쫓겼는지 막 아주 막 발발발 떨면서 결론은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4개 종목만 봅시다. 시가총액 극대형주 4개. 에코프로 BM 이날 7월 26일, 27일 날 이 폭락이 나온 기준에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어요? 이날은 샀네. 27일 날은 샀죠. 이날 36,000주 순매도 한 게 이게 공매도인 거예요? 그럼 매도만 볼까요? 매도만? 매도만 보시면은 기간이 몇 주나 팔았냐고, 이날 몇 주나 거래했냐고. 1,100만 주 거래량 중에서 매도 부분이 87만 8천 주인데 저게 다 공매도란 얘기야? 저게 다? 에코프로 BM의 전날 공매도의 비중은 제가 알기로는 2% 3%뿐이 안 될걸요? 하루 거래대금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그날의 기준에 여러분들께 방안에서도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린 내용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공매도 부분이 26, 27 그리고 이게 다 보면 다 있는 거야.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속단 편으로 눈탱이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격도 안 되는 여러분들하고 격도 안 되는 윤정두만 나무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들 때문에 지금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걔들을 믿어서 휘영찬란한 그림 애널리스트들 거 남의 거 훔쳐다가 막 해놓으니까 그걸 믿으셔서 자 보시면 어때요? 이날 공매도의 기준이 상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인데 공매도 거래대금은 요것뿐이 안 돼. 3,270억. 공매도 비중은 4%뿐이 안 됩니다. 8조에서 4%뿐이 안 되는 거예요. 4, 8에 32. 8조 터졌잖아요. 이날 거래대금. 포스코 퓨처는 좀 많네. 6%. 얘 4%. 공매도의 거래대금의 비중이에요. 순수한 공매도의 비중이 아닌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없잖아. 공매도에 증가한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공매도 비중 얼마예요? 2.6%. 공매도 거래대금이 2.6%라는 거예요.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24%라고 해서 삼성화재가 주가가 폭락을 하나요? 공매도하는 쪽도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 이득이지. 비중이 높다고 얘네가 막 폭락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 분명히 공매도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전체 뭐 공매도 거래대금 아니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래대금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거 이외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7월 26일 날 그러면 공매도가 기간 쪽이라며 그 우리 배터리 선생님 말씀으로는 87만 8천 주가 다 공매도로 잡혀요? 그럼 그걸 또 공매도 그 기준으로 볼까요? 몇 주가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그거 저 지워버렸나요? 책을? 아닌데? 에코프로죠 이게.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공매도가 7만 8천 주 8만 주뿐이 안 돼요. 그 줄은 거야 그것도. 매도가 증가한 게 아니라 줄은 거의 기준이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1년치 교회 데이터가 없으면 잠깐만.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7월 26일자에 에코프로 BM의 공매도의 그 거래대금의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7%인 거고 공매도는요 26일 날의 기준은 줄었네요. 금액이 줄었잖아. 줄었죠.
아 이게 2거래일 뒤에 뭐 2거래일 뒤에도 마찬가지야. 줄었지 뭐 늘었나? 줄었잖아요. 공매도 줄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죠. 공매도 줄면 주가 올라와야 된다며. 쇼키즈라며. 쇼커버링이라며. 아니잖아. 왜 이런 뻥을 치고 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그렇게 그냥 앞으로 절대 안 돼요.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냥 어?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간다는 헛소리 하는 거 듣지 마시고 제발 좀. 그리고 에코프로의 8월 31일자에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패시브 자금하고 액티브 자금하고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가 있는 그 기준에서 에코프로의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에 잠시만요. 23년 8월 31일 이때 기준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아닌데? 에코프로 개별 종목에 8월 31일 저도 헷갈려요. 저도 무슨 얘기냐면은 8월 31일 날 에코프로의 경우에 8월 31일 날 공매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패시브 자금에 패시브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액티브 쪽이 때리는 부분에 공매도를 했단 말이죠. 공매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은 쪽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기준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연히 앞으로 성장이 끝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ETF 상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차 전지 상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고요. 전체 상품에서 2차 전지 쪽의 기준은 그 30으로 출발하는 쪽이 있는데 잠시만요. 7030 종목 코드 번호 순으로 응? ETN이고 ETF 아이고 ETF 전 종목 시세 개별 종목 시세 추이 그렇게 해서 그 코드 번호 순서대로 해서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2차 전지 2018년도에 나온 상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조 3천억, 1조 1천억인데 오늘 밀려가지고 조금 더 내려와 있을 수는 있겠네요. 30대 잠시만요. 이쪽에서 볼까요? 이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불편하긴 한데요. 일단 꼬리가 달리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의 기준에 보시면은 뭐 2차 전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상품 자체들이 그렇게 뭐 로봇 관련주 뭐 이런 게 특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2018년도 거예요. 2018년도 9월 12일 날 발행한 타이거 미네에셋 쪽이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지금 1조 3천억인 거고 최고점이 4만 5천 원에서부터 밀린 거예요. 많이 밀려 있죠. 2차 전지산업 코덱스의 경우는 1조 1천억입니다. 얘네들이 중간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1조가 아니에요. 처음에 발행할 때는 뭐 1천억 뭐 이렇게 발행이 됐다가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고 증가한 거고 결론적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증가한 거예요. 그 내용들은 공시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공시에 찾아보시면 추가 발행에 대한 공시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쭉 내려서 보면은 2차 전지가 계속 없다가 올해 제가 다 검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발행됐다가 이제 금액이 작아서
폐지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없고 좀 액티브 쪽에 이제 22년 4월 달에 2차 전지 액티브 쪽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1,000억짜리.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히트를 못 쳐서 그 이후에도 자금이 그렇게까지 뭐 몰려지거나 하질 않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의 상품이 이 역시 4월 달인가 하나 또 발행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이 조금 많아진 거죠. 요거 257억 이런 거 의미 없고 이것도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이제 펀드 상품들 다 나와 있는 거고 한중 전기차 이런 것도 있나? 91억, 92억 의미 없잖아요. 그죠?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올해 여기 또 뭐가 있다. 2차 전지 어디 있어? 2차 전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쭉 한 번씩 2차 전지 소부장 이거 언제 거예요? 2023년 4월 그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소부장이 2천억 분이 안 돼요. 올해 4월에 발행한 것도 히트를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1조 3천억, 1조 1천억짜리가 있고 나머지 쪽이 있잖아요. 그 합산을 하면은 금액이 이제 한 뭐 2조, 3조, 4조 가까이 돼요. 4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뭐 소부장이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포함하고 있는 그 종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씩인지. 포스코홀딩스가 15%, 에코프로가 15%. 그러면 얘네들을 매도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을 하겠죠. 그게 현물 쪽에서의 물량으로 같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 아저씨가 나도 가입했어 하는 상품 있죠. 그게 코덱스 쪽은 1,400억 분이 히트를 못 쳤어요. 그죠? 그리고 2차전 산업 이 비중에 있어서도 442억이에요. 7월 4일날 발행된 거. 근데 타이거 펀드 미래에서 쪽이 내 입맛에 딱 맞게 발행했어요. 이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입맛에 딱 맞게 했어. 에코프로 비중 21%, 포스코홀딩스 20%. 이게 7월 말 8월 초 대비해서 얼마 늘어났냐면 3천억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 발행할 때 1,000억 원대 3천억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3천억 이상이. 근데 그 양반이 나 이거 7월 28일 31일 날 1억씩 더 샀어요. 내 입맛에 맞게 발행을 해서 28일 날 1억 31일 날 1억 샀어요. 뭐 거기서부터 손실이 일부 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 샀죠? 3천억 이상을 샀어요. 다 손실이지 뭐. 손실률이 뭐 제한적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의 흐름이 설명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다라고 한다면 손실률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요 부분 인버스 상품 나올 때 KB가 인버스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정방향으로도 낸단 말이에요. 314억 그다음에 인버스가 1,000억. 그렇게 돼 있고 어젠가요? 뭐 ETF 상품이 또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제 방송에서 뭐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BNK가 낸 게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ETF 상품이나 ETF 상품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럼 2차 전지가 누구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게 25%입니다. 개인들이 25%의 물량을 떠안았어요. 25%를 떠안았는데 주가는 올라갔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러면 어떤 그 기준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느냐. 개인들이 이렇게 샀는데. 결론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가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순매수 기준으로만 놓고 보시니까 그런데 외국인, 기관, 개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국내 개인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부분에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매수 부분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순매수만 놓고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도하는 쪽은 누가 하겠어요? 뭐 공매도도 있지만 전체 거래 대금의 공매도는 2, 3%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매도하는 쪽은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쪽 예전부터 저점에서부터 갖고 있는 쪽 그쪽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오겠죠. 근데 미친 듯이 윗방향으로 쏴올려줘. 어떻게? ETF 상품에 돈이 막 들어와.
그리고 막 배터리 옹호론자들이 예전부터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예전부터 얘기도 했죠. 어? 배터리 아저씨가 금양 세일즈 하면서 온갖 불법 행위 다 하고 내부 정보다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그거 불법이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은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자기가 중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주가 폭락 나올 때 올해 연초 있었어. 배터리 없었어. 안 나왔어요. 인터넷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주가 4월달 고점 찍고 밀릴 때 5월달에도 잠수를 탔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막 40% 50%씩 밀릴 때. 그러고 나서 이번에 나와서는 이번에는 이제 뭐 아주 악을 쓰고 들이밀기 시작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저점 물량에 대한 매도를 굳이 밑으로 던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걸어놓은 매도 물량. 신규 자금은요. ETF에 돈이 들어와. 그 자금이 위로 쌓올리잖아요. 쌓올리다 보니까 위에 체결되는 물량. 근데 환매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수익 확정 한번 했고 환매가 없어. 그럼 다시 사야지. 예? 그 수급 ETF에서 들어오는 수급 떨어지면 사겠습니다가 안 돼. 위로 계속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는요.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만약에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이 1%였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1.3%로 증가했어요. 그럼 그 부분만큼의 인덱스 상품에서의 편입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 수급.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해치 물량. 델타 해치라고 그래요. 주가가 올라오면 해치를 해야 되는 부분 델타 해치. 주가가 밀릴 때에도 역시 델타 해치에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ELW 옵션이다. 그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레버리지 5배짜리를 샀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5배 500만 원어치 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만 먹어요. 근데 100만 원 줬는데 포스코홀딩스가 50만 원을 샀는데 100만 원을 갔어요. 그럼 나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레버리지 5배니까 500만 원 돌려받아야 되잖아. 내 원금 빼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대로 5배 500만 원어치 사던 거 더블 났으니까 50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빼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 500만 원어치 샀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20% 빠지면 어떻게 돼? 100만 원 손실 나서 4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한 방에 20% 빠질 수도 있고 하한가 할 수도 있잖아. 올라갈 때도 24%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델타 H라고 그래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놔야 돼요. 응?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델타 H라고 비중을 늘려놔야 돼요. 1에 가까울수록. 1에서 멀어지면 비중을 줄이고. 그 해치 물량이 장이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계속 위로 들어와요. 인덱스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 계속 위로 들어와요. ETF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 계속 위로 들어와요. 그 수급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도 위로 빵빵 쳐주면 계속 위로 들어오는 자금 수요에다가 개인들까지 따라붙는 수요까지.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비중이 아무리 늘어나도 제한적이다. ETF도 돈이 제한적이다. 그럼 거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게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수준 정도에서 꺾이더라고 보통. 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이번에도 결론적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 움직인 거지 개인들이 위로 싸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수 강도가 개인들이 시장가로 매수해서 주가 올라가나요? 얘가? 아니지. 외국인 기관들 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윗방향이라서 탄력을 받은 거죠. 지금의 기준에서도 밑으로 곤두박질 칠지 더 오를지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현재 기준의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본인의 거래대금 수준을 넘기고 있고 그리고 체결 강도가 위로 쌓올리는 체결 강도가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거죠. 여전히 거래대금은 5위입니다만 이 상태라고 한다면 영풍재지 거래대금은 이제 둔화되죠. 점점. 그리고 모비스도 더 이상 터지는 건 버겁단 말이에요. 거기다 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운봉이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최소범위 두 종목이 빠진다고 쳤을 때 1, 2, 3, 4위 최소범위 지금 6이네 5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더 강하게 움직인다 고점을 한 번 더 넘긴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3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나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보세요. 좀 뭐 준비된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자료 모아놓은 거를 그냥 한꺼번에 터트려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뭐 정신이 좀 없었는데, 결론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메이저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지분까지 같이 보세요. 이 2차 전지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서 순서대로 봅시다. 포스코,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던 쪽만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뭐라 그랬어요? 25% 개인들에게 넘겼어요. 그 다음 시가총액은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수급 어때요? 안 되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한 5%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이베스의 이창환 지점에 계신 분이, 이창환 선생님께서 뭐 행설수설하더라고. 5%가 들어왔는데 뭐 단기 성향에 뭐 매수 강도가 강한 쪽이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 답이 없어. 근데 이거는 5%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 그대로 누구한테 줬어요? 패시브에 줬죠. 패시브는 편출되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 좋은 거냐? 좋죠. 근데요, 문제는요, 패시브 거 그대로 받아다가 다시 공매도 때린단 말이에요. 패시브 쪽은 매매를 안 하니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고, 공매도 하는 쪽은 공매도 때려서 이익을 보자는 부분보다도 그런 매매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해치 매매를 위주로 하고, 롱숏 전략에 있어서도 폭락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의미 없어요. 이건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의 기준이고, 지금 저걸 가지고 수급이 개선됐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전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애들 다 빠지는 이유가. 또 LNF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데 뭐 그분들이 얼마나 똘똘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저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 인정 안 하죠. 외국 기관 펀드 매니저들 인정 안 하죠. 본인들만 떠드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들의 자료는 어디서 났어요?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본인들이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애널리스트를 욕을 하고 매니저를 욕한단 말이에요. 자, 2차 전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하여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 그 다음에 강연에 대해서 또 안내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력이 확 떨어지네요. 어휴. 외부에 계신 분들 합류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뭐 속단 표현으로 몰빵하신 분들 몇몇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이번 기회에 2차 전지 다 덜자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을 들여다보시자고요. 자, 하이닉스도 매수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